오늘은 제15화 마카비 혁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러닝북을 구하셔야겠죠.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PC일 경우에는 채널 아트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대는 323년부터 63년. 323년은 뭡니까? 323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해. 그리고 63년은 뭐냐면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로마 제국이 이제 유대의 주인이 된 날이 63년입니다. 제15화는 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성경 역사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 중간의 역사라고 해서 이 기간을 중간사라고 합니다. 자, 중간사의 제1부를 살펴보는 게 제15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바로 알렉산더 동방 원정을 통해서 동방과 서방이 하나가 된 그런, 그때 당시에 헬라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20대 때 동방 원정을 떠나서 30대 때 죽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정말 세계사적인 엄청난 그런 결과를 남긴 사람이죠. 근데 알렉산더가 이제 더 나가서 인도까지 다 집어먹을 삼킬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알렉산더를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부하들이 못 참게 된 겁니다. 이제 집 생각도 나고, 와이프 생각도 나고, 자식 생각도 나고, 또 병도 걸리고, 그러니까 고향 생각이 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밤만 되면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막 고향 노래 부르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 집에 한번 돌아갔다가 다시 나오자. 그러면서 327년에 인도를 바라보면서 멈추고 다시 이제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죽어요. 그게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뭐랄까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던, 대제국이었던 바벨로니아가 70년도 채 안 돼가지고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도 영원할 것 같았던, 완전 신으로, 전쟁의 신으로 불려졌던 사람이고, 이 사람을 말미암아 동양과 동방과 서방이 하나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려져 버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코로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작 열병 하나를 못 이기고 323년에 바벨론에서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때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헬레니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헬레니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건 이제 엄청난 세계관이 온 세상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동방, 오리엔트 문화, 서방은 그리스 문화, 이 정도로 나뉘어져 있었다면, 이제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두 세계관이 서로 융합이 되어가지고 거의, 물론 이제 그리스 문화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흡수되는 거죠,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가. 그러면서 헬레니즘 문화라는 게 새로 창조가 되면서, 잉태되면서 전 세계에 새로운 세계관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헬레니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헬레니즘이에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힘, 인간의 본능.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조각품들이 다 뻘거벗고 나오잖아요, 그죠? 인간의 관능적인, 인간의 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찬양하고 긍정하는 문화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또 양극단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몸이라는 것 자체를 플라톤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악한 거예요. 나쁜 거고 부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플라톤 철학에서 중요한 건 개념적 이원론이거든요. 관념적 이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변하잖아요, 그죠? 이 컵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썩을 거고, 얘도 나중에 시들게 될 거예요, 물 안 주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은 하나님께 가겠죠. 그리고 결국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는 건, 변하는 건 나쁜 거야. 플라톤이 봤을 때 변하지 않는 건 어디에 있냐면 저 이데아의 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들은 진리, 로고스에 속해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은 변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뭐냐면 영혼을 담고 있는 감옥, 이데아의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는 이데아가 다시 본래의 세계로 날아가게 되는 걸 가리켜서, 플라톤적 세계관에서는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잠깐 여기서 계속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플라톤적 철학에서 보면은 육체라는 것은 되게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금욕주의적으로 가거나 쾌락주의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뭐 이거 뭐 어차피 뭐 다 없어지고 다 쓸데없는 거니까 마구 사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또 이 몸은 쓸모없는 것이면 이거 가지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냐면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도 생각하면 되게 이 플라톤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문득 깨닫게 되는데 쾌락주의로 가거나 금욕주의로 가는 거는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으로 가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했을 때는 그 경건이라는 것의 토대는 금욕주의적 토대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쾌락주의적 토대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금욕주의라는 거 나중에 뭐 또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개 양극단이랑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러한 헬레니즘적 토대 위에 있다 보니까 뭐랄까 나중에는 특별히 로마 시대가 돌아가게 되면서 로마 사람들은 되게 화끈하거든요. 로마 제국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퇴폐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에서 비집고 들어온 새로운 세계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대 신학을 중심으로 한 헤브라이즘이에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쫙 디아스포라 되지 않습니까? 아기를 많이 낳는 게 또 민족의 또 그 특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낳아요. 많이 나고 또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율법으로 가르치면서 유대 헤브라이즘의 핵심은 뭐냐면 신중심적이고 유일신론이고 엄격한 경건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은 다신교적이고 범신론적이고 완전 정극단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유대인들이 곳곳에 로마 제국 곳곳에 회당을 세우면서 그들의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던 중에 BC 3세기에 헬라 제국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하고 난 이후에 헬라 지역 곳곳에 헬라 제국 곳곳에 헬라어로 번역된 히브리 성경들이 쫙 보급이 돼요. 그러면서 점점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뭘 알게 되냐 하면은 이제 유대 신학을 배우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윤리적이고 유일신적이면서도 인간 중심적이지 않고 신중심적인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니크하게 보였던 그리고 고등 종교처럼 보였던 유대교에 심취해서 매력을 느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경건한 이방인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루디아 같은 사람이라든지 고넬료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미 다 구약 성경을 옛날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런 라페들로부터 이방인이지만 뒤에 앉아가지고 배우고 또 후원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회당 생활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할례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으로 또 개종을 하기도 하고 엄청 몇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헤브라이즘에 또 심취해가지고 거의 유대인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헤브라이즘의 세계관에 매력을 느낀 사람이 꽤 많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지나면서 두 세계관이 이제 충돌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역사적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쭉 그 세계관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서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역사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지금 책 한 3권 정도 되는 분량을 지금 딱 5분 만에 요약을 한 거니까 굉장히 허술한 얘기겠죠.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헬라 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헬라 제국. 벌써 제가 이 이야기하면서 아까 뭘 얘기했는지 까먹으셨죠? 아까 제가 헬라 제국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으니 그 이후에 뒷감당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나라가 쫙 갈라져 버렸어요. 10몇 개로 쫙 갈라졌다가 그 다음에 7개, 그 다음에 4개 뭐 이런 식으로 점점 통합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 나중에 요 밑에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루커스 왕도 2개밖에 안 남게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갈라지고 거의 유력한 4개의 알렉산더 장군들 중에 4명의 장군만이 이제 남게 됩니다. 저렇게 이제 갈라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대인데 유대가 제 얼굴 옆에 검은색 좀 반짝반짝거리죠. 저기가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 자, 이 유대 지역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 중간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를 기반으로 한 헬라 왕국, 헬라 제국의 일부 왕국, 셀루커스 왕조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헬라 제국, 헬라의 일부 왕국.
그래서 셀루코스 왕조 혹은 안티오쿠스 왕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 두 개가 가장 유력한 왕조였고, 이 두 왕조가 유대를 중간에 두고 계속해서 서로가 몇 차례의 전쟁을 벌이면서 힘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중간기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왕조가 치고받고 서로 싸우고 있는 가운데, 또 유대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속해 있는 가운데, 저기 왼쪽 위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태양이 하나 떠올랐죠. 저 태양이 떠오른 위치는 뭐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 태양이 떠오른 저 지역은 무슨 장화처럼 생겼는데, 저 나라는 바로 로마. 이제 로마가 나오면 당연히 신약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이제 요 이야기를 해서 신약 시대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제가 아주 스무스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서쪽 끝에서 이제 태양이 떠올랐어요. 그게 말하면 로마라는 태양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자, 로마는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 눈앞에 지금 보이기도 좀 로마 뭐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장화 모양으로 이제 저렇게 생겼는데,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해서 세력이 커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역을 다 집어삼킬 수 있었는가? 그게 바로 포에니 전쟁 때문입니다. 카르타고라는 페니키아가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아프리카 쪽을 식민지 개척을 했는데, 저기에서 튀니지, 오늘날의 튀니지라는 나라가 위치한 그 지역이 바로 카르타고입니다. 저 카르타고를 세웠는데, 저 카르타고를 제물로 삼으면서 로마는 지중해 패권자로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 포에니 전쟁이죠. 1차 포에니 전쟁은 264년부터 해서 241년까지 진행이 됐는데, 물론 저기 뭐 매년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전쟁하고 좀 쉬었다가 전쟁하고 또 몇 년 쉬었다가 마지막 결정적 전쟁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은 뭐냐 하면, 로마와 카르타고 중간에 뭐가 있냐면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시칠리아 섬. 저 섬에 대한 패권을 둘러싸고 로마와 카르타고가 갈등을 빚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카르타고가 저 때는 로마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번도 해상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 쟤들의 주특기는 중무장 보병, 그죠? 특히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이 무기들은 다 자기가 사죠. 그러면서 이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중무장 보병, 뭐 보병술, 육군들만 있었지 해군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바다는 자기 안방인 거야. 그러니까 로마가 카르타고에 넘어오려고 그러면 배를 타고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로마가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카르타고가 로마랑 이제 붙었거든요. 시칠리아 섬에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그런데 로마가 정말, 근데 역사를 저도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를 옛날에 다 보긴 했는데, 그 읽으면 읽을수록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로마 사람들은 그 진짜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애들 같아요. 그 전쟁에 그렇게 애들이 참 생각이 갇혀 있지도 않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실용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고대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침략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뭘 합니까? 해자를 파고, 강을 팔죠. 인공 강을 팝니다. 성 주변으로 해가지고 성벽을 놓게 쌓고, 그죠? 그런 식으로 폐쇄적인, 방어 중심적인 그런 전략들을 펼칩니다. 로마는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로마로부터 해서 그 나라까지 고속도로를 뚫습니다. 로마의 도로를 놓습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뭡니까? 뭐라고 하죠? 어쨌든 다 그런 출신들인 것 같아요. 막 도로, 항만, 뭐 건설, 뭐 이런 애들, 이런 거 엄청 잘합니다. 사회 간접 자본 시설들 다 다리를 놓고 다 그런 일들을 잘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는 모든 세계가 다 로마로 통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전략들을 만들고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는 카르타고랑 싸워야 되는데 배가 없잖아요. 해상 전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뭘 만들었냐면, 그 유명한 그 코르부스라고 하는 까마귀 배를 만듭니다. 제가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는데 까마귀 배를 만들어요. 까마귀 배는 뭐냐면, 배가 이렇게 둘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이 배와 저 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다리를 놓습니다. 다리를 탁 놔가지고, 몇 개의 다리를 놔가지고 이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중무장 보병들이 넘어가가지고 이제 막 다 박살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그렇게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전략적인 기술들이라든지 사고방식에 굉장히 탁월했던 민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마지막 승자는 누구다? 로마가 이기게 되고,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지면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돼요. 땅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전쟁 배상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가 본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세 개의 섬 모두를 다 로마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딱 반도잖아요. 저기 유럽 쪽이랑 붙어 있고 북쪽 산지 쪽이랑 붙어 있어 가지고 딱 반도 모양으로 나와 있었는데 시칠리아 섬으로부터 해서 옆에 붙어 있는 세 개의 섬을 다 가지게 된 것이죠. 이제 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육군만이 아니라 해군도 보유하게 됐고 섬을 보유하게 되면서 이제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는 세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 게 바로 1차 포에니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야, 진짜 근데 참 대단했죠. 그런데 이 기나긴 전쟁 속에 페니키아가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저게 그 뭡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친구 누굽니까? 페니키아 왕이었죠. 페니키아 왕에게 레바논에 있는 나무도 공수해가지고 솔로몬 성전도 짓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배를 타고 나와서 개척을 한 데가 저기 카르타고예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예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시기까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이 지중해를 완전 자기 안방처럼 다 다녔던 민족이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로마에게 한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수심이 이제 막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니발이 어릴 때부터 이 페니키아 사람들 바알을 섬겼잖아요.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늘 자기 아빠와 함께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들어가서 아침 큐티를 하면서 나는 바알 신에게 맹세를 하는 거면 로마에게 복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니발이 드디어 이제 자리에 지도자 자리에 올라앉게 되고 그 나라로부터 군사들을 제공받고 이제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18년부터 해서 202년 자마 전투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자 위에 지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로마를 비롯한 저 위쪽 지역 유럽 지역이죠. 카르타고를 비롯한 그 밑에 지역은 무슨 지역입니까?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대륙이에요. 아프리카 쪽에서는 코끼리와 같은 그런 동물들이 많았죠. 그런 동물들을 또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했고 그 코끼리를 데리고 이끌고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는 한 번도 코끼리랑 싸워본 적이 없어. 그 전에 바다에서 전쟁은 또 그때 처음 했던 경험이지만 또 이기긴 했는데 뭐 어찌됐든 이기긴 했는데 코끼리랑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니발이 훈련된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2만 몇천 되는 그런 또 군사들과 함께 그 또 기병들 특히 이제 한니발은 기병을 중심으로 사용했는데 많은 기병들과 함께 218년에 자기가 먼저 로마의 본진으로 들어갑니다. 로마가 침략을 당한 거예요. 역공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한니발이 로마 몰래 본진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타고 갑니까? 어디를 통해서 이동해 갑니까? 알프스 산맥.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복수심에 불탔던지 알프스 산맥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화면이 알프스 산맥입니다. 저거를 사람이 넘어도 그때 당시에 운송수단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별로 없었을 텐데 사람들과 함께 무엇과 함께 데려갑니까? 코끼리까지 함께 해가지고 저 산맥을 넘어갑니다. 근데 학자들이 아직도 역사가들이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다. 아니 어떻게 코끼리를 데리고 그때 당시에 저 산맥을 넘었을까? 여러분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 그건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너무 또 약하게 보는 것도 사람은 진짜 뭐 한번 독하게 마음먹고 뭘 하려 그러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프스 산맥을 넘고 이 한니발이 코끼리 부대를 끌고 로마로 본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허를 찌르는 이 한니발의 공격에 의해서 로마가 정말 초토화가 됩니다. 십몇 년 동안 초토화가 됩니다. 거의 한 15년 정도 로마에 머물면서 로마를 희롱하면서 한니발이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옛날에 조상들이 우리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막 울고 그러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 밖에 저기 뭐가 있다고? 밖에 호랑이가 와서 너 지금 계속 울면 너 지금 잡아갈 거라고 막 이제 그렇게 겁을 주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저 밖에 한니발이 와 있어. 이러면 애들이 울던 애들도 울음을 그쳤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담은 사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로마 또한 굉장한 자부심과 국가적 민족적 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한니발이라는 카르타고의 한 사람이 코끼리 떼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15년 동안
자기 안방처럼 머물면서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거든요. 한니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게 나중에 또 3차 전쟁이랑 연결되는데 로마가 한니발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쑥대밭을 벌이고 있을 때 로마 원로원에 씩씩하게 찾아 들어가서 나에게 군사를 내주면 내가 한니발을 이기겠다 라고 군사를 내달라고 했던 어떤 집정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도 20대 청년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였어요. 이 스키피오가 이제 한니발에게 대결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스키피오도 한니발의 전략을 따라서 한니발이 로마에 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있을 때 로마의 군병들을 이끌고 튀니지로 갑니다. 본진으로 가요. 한니발이 본진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너 와라. 그래가지고 이 카르타고에서 한니발을 너 다시 돌아와라.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 다시 이제 호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니발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자마 지역에서 스키피오와 전투를 벌였던 게 바로 자마 전투입니다. 이 전투가 202년에 벌어졌고 이 전투에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이기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진 한니발은 동방 지역의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3세에게 투항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 로마의 트라우마가 부른 잔인한 학살이 이제 뒷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포에니 전쟁, 3차 포에니 전쟁이 되겠습니다. 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카르타고는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다 로마가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요구하면서 거의 살아있지만 숨만 쉬는 존재로 카르타고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난 이후에도 로마는 카르타고에게 너는 절대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조약을 맺거든요. 그런데 카르타고가 옆에 있는 그 나라가 농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을 느껴서 그 나라를 침략을 하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로마가 이걸 빌미로 카르타고를 지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강경파의 목소리가 언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니발 트라우마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카르타고를 지구상에서 없애기 위해서 로마가 군병을 파병을 하게 되고 카르타고와의 전쟁, 거의 학살에 가까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제3차 포에니 전쟁이 이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카르타고가 진짜 없어져요. 로마가 완전히 다 카르타고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카르타고가 지금 오늘날 그래서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 현재 이제 튀니지에 남아있는 고대 카르타고 유적지가 지금 보이는 사진입니다.